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MBN 이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난 6일 국정감사 때 불출석한 인물들이 재소환이 된 상태인데 현재 국회 분위기 어떤가요? 네, 오늘 오전 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산의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방침을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감이 잠정 연기됐는데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후 2시 반쯤 국정감사가 재개됐습니다. 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올해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된 채택 증인 중에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게 좀 합당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또 국회 차원의 동행 명령과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 압수수색 관련한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정무위 국감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인물들이 많이 출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또 출석을 안 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국감 일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오늘 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원래 다뤄질 예정이었나요? 네, 먼저 이 카카오 먹통으로 인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로그인 장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이서구 대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로 로그인 장애가 20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 업비트가 카카오톡 기반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고 이 카카오 서비스 마비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게 있었나요? 네, 이 앞서 백혜란 정무위원장이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과 같이 이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관계자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 또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인데요. 이 김서준 대표가 이끈 해시드는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고 신현성 총괄은 권도용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문가 소견과 진단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7월 말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하고 있다. 또 스트레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증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사유로 채택된 이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의 경우에는 지난 6일 국감 증인 명단에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물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이 외에도 이정훈 빗썸코리아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전 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본인으로 증인이 채택된 이유가 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고요. 또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명목으로 채택된 강종현 씨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종합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맹탕 국감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소식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단독 상장 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자금 세탁 위험 평가가 필요한 이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해당하는 신규 업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 또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그리고 대부업자로 4개인데요. 이 중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많을수록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해당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서만 거래가 지원되는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의 수와 비중이 클수록 또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취급 또는 거래 지원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금액이 많을수록 자금 세탁 위험이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근데 사신 그 한국 코인들 중에 네. 보통 K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단독 상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견으로는 뭐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또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이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해당 디지털 자산의 비중이 높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과의 거래 가능성 평가가 필요하고 또 특히 대중들에게 통용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2 상반기 디지털 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유통 중인 이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 종목 수를 밝혔는데요.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 종목 수는 403개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391개로 하반기에 비해서 12개가 줄었습니다. 이 당시 FIU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의 36%는 이 시가총액 1억 원 이하의 소규모이고 또 국내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평균이 73%인데 이 단독 상장 디지털 자산은 76%라면서 이 급격한 가격 변동과 유동성 부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보면은 그 이제 단독 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403개, 네. 그리고 올해가 391개고 단독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당국에서 계속 제시를 했는데 네. 사실 12개밖에 안 줄었으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독 상장이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기보다는 좀 시장 경쟁력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점 네. 또 저희가 한번 같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이 디지털 자산 보유 규모가 큰 고객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존 고액 예금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더해서 이 고액의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는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각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수량과 이 해당 디지털 자산의 전분기 말 종가를 곱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초과에서 3억 이하, 또 3억 초과에서 5억 이하, 5억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규모와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고액 자산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고객일 텐데 네.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다음 뉴스는 SEC가 그 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 리플과 미등록 증권 판매의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흰먼 연설문을 피고에 전달한 직후에 리플 피고들의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SEC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SEC는 리플은 하위 테스트, 즉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SEC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흰먼 연설 관련 자료를 리플 측에 넘긴 후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SEC는 대중이 SEC를 투명하고 명확한 기관이라고 여기길 바라지만 그들을 믿지 말아라. 진실이 밝혀지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SEC의 주장과 근거 자료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흰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리플랩스 소송이 왜 중요한가요? 이 리플랩스 소송 결과가 디지털 시장과 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의 규제 기준과 방향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는 규제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SEC는 기구 이름처럼 증권과 그 거래를 규제하고요. 반면 CFTC는 상품과 선물 거래를 규제합니다. 이 일각에서는 CFTC의 규제보다 SEC의 규제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보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최근까지 두 기구의 협력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SEC가 주도하는 상황이 전제된 것이고 이 SEC가 소송에서 진다면 SEC의 주도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본질적인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게 증권인데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고 팔았으니까 니네는 판 걸 다 토해내야 된다. 이게 네. 이제 SEC의 기본적인 맞습니다. 입장인데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가 좀 네. 있는데요. 이 하위 테스트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 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SEC가 적용하는 기준인데요. 이 적절한 투자 계약이라면 증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1946년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례에서 생겼는데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투자 계약이 증권인지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돈을 투자했는가, 또 두 번째로는 기업에 투자했는가, 세 번째로는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는가, 네 번째로는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SEC가 이 리플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리플과 SEC 소송 소식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주간 경제 지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내 물가 추이가 다음 주 11월 2일 FOMC 회의를 두고 있는 만큼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과 그리고 주요 코인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24일에는 S&P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기업 구매자의 경기 인식과 전망을 취합해서 산출되는데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또 50을 밑돌면 경기 수축 전망을 의미합니다. 또 화요일인 내일은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단독 주택 판매 데이터를 기반해서 산출됩니다. 개인 자산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이 주택 가격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고요. 이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재정 상태와 가계 수입, 경제 및 물가 전망이 반영되고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성을 나타냅니다. 또 26일인 수요일에는 미국 상품 무역 수지와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미국 내 신규 건축 주택의 판매량으로 미국 소비자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신규 주택 판매 예상은 이전 발표 대비 크게 줄어든 58만 8천 건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27일 목요일에는 실질 GDP 예상치와 국내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예상치, 또 신규 실업수당 신청과 지속 실업수당 신청, 미국 내구재 주문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내 고용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권을 주목할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평균 시간당 소득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도 함께 발표되는데요. 강한 노동시장이 긴축 정책 유지의 근거가 되는 만큼 미국 내 고용시장 안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또 미국 내구재 주문은 내구성 제조 제품의 신규 주문 총액 변화입니다. 내구재 주문 증가가 지속될 경우에 미래 제조업 활동 개선을 전망할 수 있는데요. 이 제조업 활동 개선은 고용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과 경제 불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고용 비용 지수와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리고 실질 개인 소득과 실질 개인 소비,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고용 비용 지수는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로 노동시장 상황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 고용 비용이 지속 상승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 노동시장 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에서 개인이 소비한 물품의 가격 인상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요 물가지수와 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산출해서 종합적인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기 용이하고요.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해지고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는 상황에 주목해야 할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나올 수 있는 지표를 쭉 짚어주셨는데 이 네. 중에서 사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수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네.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지속 실업수당 신청, 그리고 금요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네.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이제 저희는 암호자산,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쪽을 이제 주로 보고 있으니까 디지털 자산에는 지금 그 기준금리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언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이 현재는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아지고 경기가 침체돼야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날 정도에 한 번 더 저희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화요일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네. 또 수요일에는 메타,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금요일에는 쉐브론과 엑슨모빌 등 정유회사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한 주입니다. 네, 이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네.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애플, 아마존 정도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네.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그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1월 1일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지수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